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1회 전산의 1급 자, 이론시험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는 개종 과목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자,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분류. 자, 자본에 대해서 묻는 거네요. 자,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에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본 한번 분류 한번 해볼까요? 자본. 자, 자본은 크게 우리 5가지로 나누어지죠. 자, 한번 암기해볼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나눠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자본은, 자, 잉여금과 자본 조정 요 2가지 항목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요거는 우리가 플러스 느낌으로 잉여, 얘는 차감 항목, 가산 항목이 있지만 우리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차감 항목이 주로 나옵니다. 자, 얘는 주식을 발행해서 초과한 금액,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에서 생긴 이익,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팔아서 처분해서 생긴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 요런 항목들이 자본 잉여금에 속했고, 여기는 위의 개념과 반대되는 주식을 싸게 파는 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서 자기 주식까지 이렇게 총 항목이 있었습니다. 자, 기타 평가 적을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 손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본잉여금이나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서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나요? 자본 조정 항목이 되네요. 자, 자본 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요 자본에 대한 걸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주 한세의 기말 재무 상태표이다. 단기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 삼각비는 얼마이냐 그랬어요. 대손 삼각비를 묻는 거네요. 자, 대손이라는 거 뭐였죠? 대손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 이것은 내가 받을 돈이죠. 받을 돈 중에 내가 못 받게 될 거를 예상해서 충당해 놓는 돈이에요. 자, 예상하는 거. 자,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될 걸 예상해서 이제 좀 충당해 놓는다. 이런 개념의 대손입니다. 대손. 자, 그러면 받을 돈 먼저 한번 볼게요.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이기 때문에 한번 그려 볼까요? 자, 매출 채권이라는 T 계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플러스. 자, 기초. 처음에 대손 충당금은 이만큼 있었대요. 자, 이만큼. 그런데 이 중 이만큼을 못 받게 돼서 처리가 됐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둔 돈을 이만큼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돈은 4만원이 되겠네요. 4만원. 그렇죠? 자, 그런데 기말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은 500만원. 받아야 될 돈이 50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받아야 될 돈이 500만원. 그런데 모아놔야 될 게 11만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4만원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11만원을 모으려면 얼마를 더 모아야 되나요? 67,000원?
여기 43,000원이네요. 네. 그럼 67,000원을 모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2번 이러고, 답은 3번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매출 채권은 이쪽에 적혀야 되죠. 그 다음에 받았으면 이쪽에 적힌 거, 뭐 굳이 이건 필요 없지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주주총회에 현금 배당이 결의된 이후 실제 현금으로 현금 배당이 지급된 시점의 거래 요소 결합 관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배당이라는 거. 자, 배당이라는 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총회에서 결의에 따라서 얼마를 주겠다라는 게 배당이죠. 자,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배당 결의했다. 주주들이 모여서 이만큼 주자라고 배당을 결의했으면, 얼마를 주자. 어디에서? 내가 이익 난 거에서, 이익 잉여금에서 얼마를 주자라고 결의가 되고, 아직은 근데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현금이 나갈 때, 현금이 지출될 때는 자,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고 그 다음에 뭐 현금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자라고 결의했을 때는 이렇게 분개하고, 실제로 나갈 때는 이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가 되겠죠. 미지급했으니까. 자, 현금은 뭐 우리가 당연히 아는 자산이 되겠고, 그러면 답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미지급 배당금, 부채는 차배 놓으면 감소죠.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정리해 봐야 되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처음에 현금 및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게 있죠. 통화 대용 증권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우편한 뭐가 있죠? 자기 압수표, 우편환 증서, 그 다음에 공사채 이자표 이런 게 있죠. 공사채 이자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몇 가지만 더 적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뭐 가계수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뭐 송금수표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인 발행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뭐 이것도 현금으로 들어가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배당, 지급, 뭐 통지표,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 이런 거 좀 암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요구불 예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예금이죠. 뭐가 있어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이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자, 현금성 자산에는 우리 만기가 몇 개월? 그렇지, 만기가 3개월 이내,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는 전 여러 가지 증권이 있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증권, 유가증권이라고 할게요. 유가증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금성 자산으로 통일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 부분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건 아니죠. 단기예금, 이건 단기예금에 속하고 얘는 100일이니까 3개월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안되고, 우표 수입인지 이런 것들은 우편환 증서가 아니에요.
불편한 증서가 아닙니다. 얘들은 뭐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없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얘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자, 회계상 거래이려면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화폐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화폐 단위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보통 회계상의 거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 목적상 회계상의 거래 아닌 것은 뭐가 있죠? 뭐 약속이나 채용이나 뭐 담보 제공이나 뭐 의사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회계상의 거래일 수가 없습니다. 등등등. 자, 그래서 보면 현금 지급했다. 이거는 뭐 회계상의 거래 맞네요. 자산 부채 자본이 변화가 있고 화폐로 나타났죠. 얘도 마찬가지고.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만 했네요. 의사결정이네요. 결정만 했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3번.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상장 주식을 이만큼 하락했다. 얘는 평가 손실이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화폐로 측정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자, 암기 부탁드립니다. 자, 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회사의 순자산은 얼마인가? 4번 묻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뭐 갖다 쓸게요. 자, BS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산 여기다 적어볼게요. 뭐가 있어요? 상품. 그 다음에 뭐 대여금 빌려준 것도 자산이죠. 현금부터 적을게요. 순서대로. 자, 현금 유동성 배열에 따라서 적어볼게요. 자, 한번 내려가고 상품, 그 다음에 비품. 자, 요렇게 자산이 되고 이쪽에 매입 채무랑 그 다음에 미지급금 부채네요. 이 두 개가 여기로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현금이 10만원. 자, 대여금 4만원. 현금이 10만원이 아니고 만원이죠. 자, 상품이 10만원이죠. 상품이 10만원. 비품이 8만원. 자, 매입 채무 7만원. 자, 미지급금 2만원. 이쪽은 23만원? 그리고 이쪽이 9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차대변 맞아야 되니까 이쪽이 자본이죠. 여기는 얼마일까요? 차변과 대변 맞춰오면 14만원 차이가 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랑상사의 총평균법에 의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 즉 얼마 남았냐 이거죠. 창고에 얼마 남았냐 이거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 그러니까 창고에 연말에 얼만큼 남아 있냐 상품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100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00개를 사왔네요. 가격은 올라갔네요. 그런데 그러면 창고에는 총 몇 개가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자, 총 1000개가 있었을 건데 이 중에 800개를 팔았네요. 근데 1000개인데 이 1000개를
평균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평균법을 한번 보면 자, 100개 곱하기 2,000원. 그쵸? 플러스 몇 개? 900개 곱하기 3,000원. 자, 이거 전체죠. 여기서 나누기, 전체에서 나누기 몇 개? 그렇죠. 1000개로 나눠주면 한 개당 얼마인지가 나올 거예요. 자, 계산기 쳐보면, 자, 계산기를 쳐보니까 2,900원? 그렇죠. 2,900원이 되네요. 자, 2,900원. 2,900원. 자, 2,900원인데 지금 800개를 팔았으니까 몇 개 남았겠나요? 그렇죠. 200개 남았겠네요. 200개. 그러면 두 개 곱해주면 계산기 9, 28, 4, 4 올라가고 하면은 3번 58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평균을 내야 돼요. 평균을 내서 그 평균에서 기말 남은 거, 그러면 얼마만큼이 되겠냐라는 기말 재고액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1급에서는 이 정도 수준, 네, 기말 재고액 계산이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재산을 그냥 공짜로 증여받은 경우, 공짜로 줄 경우에 받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 완전히 꿀이네요. 누가 나한테 공짜로 그냥 너 가져라, 애따 가져라 라고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완전 이익이네요. 이익이네요. 이익 중에 어떤 이익? 자산을 받을 수죠. 증여 받았다, 이익을.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얘는요, 얘는 내가 빚이 있었습니다. 빚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말래요. 얘도 꿀이긴 꿀이죠. 근데 얘는 얘랑 성격이 다르죠. 얘는 그냥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고, 얘는 채무, 빚이 있었지만 그걸 갚지 마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로 가겠습니다. 원가.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노무비 당월 이번 달에 얼마를 썼냐 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 얼마 썼냐. 자, 요거 한번 갖다가 써볼까요? 자, 노무비. 자, 노무비도 당연히 비용이니까 이쪽이 발생액이 적교, 쓴 거죠. 쓴 거를 발생했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번 달에 쓰지 않은 것들을 이쪽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좀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일단 노무비는 이번 달에 발생, 즉 그 월급이죠. 월급, 임금이라고 해볼게요. 임금, 직원들의 임금, 공장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이쪽에다가 이번 달에 당월에 발생한 거. 그런데 이번 달에 발생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주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월 미지급한 것도 이쪽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월급이 200만원인데 이쪽에 120만원만 줬고 80만원 주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죠. 아무튼 이번 달에 나가야 될 돈입니다. 이번 달에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쪽에 적어두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저번 달에 내가 다음 달 월급을 준 거예요. 저번 달에 이번 달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럼 저번 월에 먼저 지급했다, 선지급, 이것도 이번 달 월급이 될 거예요. 자, 저번 달에 미리 이번 달 월급을 줬으면 그거는 이번 달 임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들어간 항목들은 이러한 항목들이 들어가고, 자, 대변에 그럼 이번 달이 아닌 거, 전기에 아직 미지급한 게 있대요. 그럼 저번 달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전월 미지급이라고 할까요? 맞춰서 전월 미지급. 그러니까 저번 달에 지급하지 못했대요. 그럼 이번 달 게 아니고 저번 달 게 되겠네요. 그래서 반대편에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다음 달 거 미리 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선 지급. 그러면 이거는 다음 달 거 미리 준 거기 때문에 이번 달 걸 아닐 겁니다. 당월 선 지급해도 뭐 상관없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목은 2가지 항목이니까 전월 선지급, 전월 선지급 어딨죠? 전월 선지급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만원. 그 다음에 당월 지급, 당월 지급이 있다. 당월 지급. 자, 여기 있네요. 당월 발생, 당월 발생이 당월 지급이에요. 자, 그러면 50만원이네요. 답은 바로 4번. 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자, 요 노무원가 노무비의 이 계정을 좀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네요. 제조원가 명세서. 자, 수업 시간에 많이 암기하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자, 우리는 이게 원가의 흐름이죠. 자, 원재료부터 해서 제공품, 제품으로 흘러가는 원가의 흐름. 물론 원재료뿐만 아니라 노무원가, 경비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원재료, 창고에 있는 재료예요. 창고에서 제품을 만들려고 원재료를 쌓아놨겠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우가차카 제공품을 만들면 다시 제품으로 되고, 이 제품은 다시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이제 팔면 되겠죠. 자, 원재료는 기초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에 매입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재료를.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을 거예요. 열심히 제공품으로 넘어갈 거고, 뭐 단기 소비할게요. 소비. 얘는 그 제공품으로 하는 거예요. 소비했다는 것은 제공품으로 간다는 소리니까 공장에 집어넣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아직 덜 쓴 것은 기말에 창고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제공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공품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기초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 있을 거고, 이번에 만들어진 게 여기로 와야 돼요. 네, 이름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름을 들어올 때 직접 여기 원재료에서 오는 것을 재료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 뭘로 불렀죠? 묶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불렀습니다.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불렀습니다. 단기에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다. 그런데 세 가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총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가 다 만들어졌으면 제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품이 되고, 나머지는 기말에 아직도 만들어진 채로 다음 달로 넘어가겠죠. 다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제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야 되죠. 뭘로? 단기 완성된 거. 뭐가?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자, 그런데 창고에도 처음에 있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거, 요것이 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됩니다. 또 팔리지 않으면 기말에 창고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게 전체 원가의 흐름인데, 요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세 가지를 묶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거. 자, 그러면 제조 원가 명세서를 물어봤습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는 여기까지가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파란색으로 체크해 볼까요? 여기까지가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단기 노무원가 발생해. 자, 노무원가도 당연히 아까 여기 있는 거 써볼게요. 요 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 파란색 요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농비. 그 다음에 뭐도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제조 경비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제조 경비는 이렇게만 적을게요. 다음 월에 발생한 거. 자,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노무, 제조 경비.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면 제품이 완성될 겁니다. 즉,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적은 거, 요 파란색으로 적은 게 제조 원가 명세서. 이것도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 여기 있네요. 발생해. 노무비. 요게 요거죠? 맞고. 자, 그 다음에 단기 기말 제품 재고에 기말 제품 여기 있네요. 기말 제품 여기 있네요. 빨간색으로 체크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요건 단기 제품 재고액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명세서에. 자, 단기 직접 재료 구입액 요거 구입액이에요. 요거 구입액. 그래서 요것도 맞습니다. 단기 직접 재료 사용액 여기 있네요. 사용액. 요게 사용액이에요. 사용액.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이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거 원가의 흐름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잘 이해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단기의 자료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위에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단기 총 제조원가. 자, 볼게요. 이걸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 문제. 단기 총 제조원가라니까 요 세 가지. 요거 구하라는 거네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직접 재료비 얼마? 단기에 직접 재료를 이만큼 구입했다 그랬어요. 구입. 매입한 거죠? 구입. 이만큼. 자, 그러면 이 500만원이 단기에 구입한 거. 요거네, 요거. 그쵸?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건 지워볼까요? 지우기. 그래서 요걸 좀 늘려볼게요. 자, 500만원. 자,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 단기에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 여기 알려줬네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제조 간접원가 200만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고. 자, 기초 원재료 재고. 기초 원재료 여기 있죠. 기초 원재료 여기 있네요. 기초.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기말 여기 있네요. 자, 기말 원재료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요것도 색깔을 통일. 요것도 그럼 이번에 소비한 게 얼마죠? 자, 550만원에 200만원을 소비했고, 그럼 요게 요로 넘어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350만원? 35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350만원이 그대로 요로 숑숑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는 요 세 가지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더해보면
답은 자 2번 900만원이 되겠네요. 자, 요 위에 거 요걸 가지고 요것도 그대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그래서 원가 문제는 요 흐름, 자, 원가의 흐름 요거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종합원가 계산 문제네요. 자, 재료는 언제 집어넣었으면 초기에 다 집어넣었대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하게 집어넣었답니다. 자, 초기에 전부 다 집어넣었다는 소리예요. 자,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평균법으로 하라요. 평균법. 자, 평균법.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제공품 계정에 있던 기초, 그 다음에 단기 투입 있고, 그 다음에 완성 있고, 기말에 남아진 게 있잖아요. 자, 요 부분에서 요 두 개를 신경 쓰지 않고 요 두 개, 여기에 들어간 돈들을 여기에 나누어 주는 게 평균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은 이거부터 완성을 시키고 기말에 단기에 투입된 걸 완성과 기말에 뿌려주는 게 선입선출법이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1단계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죠. 자, 2단계는 그렇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원가를 요약해야 되고, 세 번째가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 줘야 돼요. 다섯 번째는 배부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산회계 1급에서는 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요 두 번째 단계까지. 자, 해볼게요. 완성은 몇 개 됐네요. 완성 4,000개. 자, 4,000개가 됐고, 기말은 기초는 2,000개. 그렇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000개. 근데 완성도는 40%랍니다. 자, 사실상 평균법에서는 요 기초, 이게 자료가 필요 없는 자료죠. 자, 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바로 적어 볼까요? 여기다가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완성. 자, 4,000개가 완성이 됐으니까 일단 재료비는 초반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초반에.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하게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자, 균등. 자, 재료비 4,000개를 완성시키려면 4,000개어치의 재료비가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다시 4,000개를 완성시키려면 4,000개의 재료비를 다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4,000개의 재료가 다 들어갔다. 가공비 역시 4,000개를 완성시키려면 가공을 4,000개어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4,000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 단계에 있는 것은 재료비나 가공비나 모두 그대로 그 개수만큼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량이 되겠죠. 불량. 그래서 이렇게 4,000개 입력 그대로 해주고, 자, 기말 볼게요. 자, 기말은 1,000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1,000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재료는 처음에 집어넣었다고 했으니까 40%가 지난 기말 제공품은 초반이 지났습니다. 초반은 0%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0에서 1%인데 거기를 지나서 40%까지 됐으니까 재료는 다 들어간 거예요. 초반에 몽땅 쏟아 집어 넣었어요. 초코파이를 만들 때 다 집어넣었다는 소리예요. 초콜릿을. 그래서 이 1,000개어치가 다 들어간다. 하지만 가공비는 균등하게 퍼센테이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의 노동력이 40%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덜 만들어서 기말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랑 곱한 얼마만?
400개만 400개였지만 지금 완성이 됐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단계 물량의 흐름 파악이고 여기까지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에요. 자, 그래서 쭉 해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보면 재료비, 여기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요 두 개 더한 얼마? 5,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 요 두 개 더한 4,400개. 이렇게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으니까 답은 5,000개가 되겠네요. 자, 5,000개는 3번에 있네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가공비를 물어봤으면 4,400개가 답이겠네요. 자, 요거 다시 한번 평균법 적용해서, 평균법은 여기에 있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걸 똑같이 보는 거예요. 기초든 단기든 전부 다 요 두 개를 요 두 개 나눠진다. 이렇게 먼저 만들어지고 있던 게 완성됐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가 필요가 없고 완성이나 기말만 보시면 되고, 자, 완성은 재료나 가공이 다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기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말은 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재료는 처음에 집어넣었으니까 다 들어갔어요. 1000개어치의 재료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완성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40%만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1000에서 40 곱한 400개의 어치만 완성이 된 거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비는 총 400개 다 더하면 4400개 어치의 완성품 환산량이 계산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13번. 자, 이제 부가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자, 부가세 과세 표준. 자, 이건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거지만 과표라는 거 볼게요. 자, 컴퓨터가 에러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과표. 과표는 줄여서 과표인데, 과표는 우리가 매출이라고 보면 돼요. 매출하면 당연히 뭐도 내야 돼요? 자, 세금도 내야 되죠. 부가세 대상이 되네요. 부가세 내야 될 대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 교재에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 참고하기 전에 그냥 이론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재가 없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과세표준은 매출,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매출과 비슷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 시가와 원가가 있잖아요. 근데 원가, 판매가죠. 판매가. 자, 시가를 판매가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원가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봐야 되냐? 자, 매출액은 당연히 매출한 거죠. 그러면 세금 내야 되겠죠. 상식. 당연히 매출한 거니까 세금 10%의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과세 표준 매출의 대상이 될 거예요. 요거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두 번째, 대손이라고 했어요. 못 받은 돈입니다. 못 받은 돈. 팔았는데 못 받은 돈이 110만 원이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팔았는데 못 받았대요. 그러면 세금은 누구 돈으로 내야 돼요? 그렇죠. 일단 내 돈으로 내야 돼요. 왜냐? 봐보세요. 자,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A는 당연히 이만큼의 돈을 받아야 돼요. 공급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B가 외상으로 나중에 주겠대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일단 세금 내야 되는 날짜가 되면 여기 있는 이 세금, 요 세금만큼은 본인 돈으로 내는 거예요. 본인 돈으로 일단. 왜? B가 나중에 이만큼 갚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갚지 않았어요. 대손했다는 것은 받지 못했어요. 그쵸? 110만원 110 이걸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A는 100만원도 손해봤고 10만원도 손해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손해봤다. 그래서 요거를 팔지 않았다.
라고 하면 안 돼요. 다시 일단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매출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매출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매출액은 매출 맞아요. 두 번째, 이거는 매출했는데 못 받은 거예요. 매출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랬다고 해서 내가 매출한 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매출했잖아요. 그래서 요 돈을 매출 안 했다 그래서 본인이 매출 안 했다 그래서 여기서 빼버리면 안 돼요. 과표에서 빼버리면 안 됩니다. 왜? 매출한 거기 때문에. 돈은 못 받았어도. 그래서 매출한 거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대손 금액도 빼면 안 돼요. 빼면 안 된다. 그 말을 다시 말로 말해서 공제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할게요. 매출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 금액에서 내가 뺄 거다. 이 돈을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대로 넣어놔야 된다고요. 왜? 매출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잖아요. 매출했으면 세금 내는데 받지도 못했는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넣어놔요. 근데 나중에 이 세금만큼은 돌려줘요. 나중에 대손, 즉 A는 물건을 팔았지만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또 손해받고 세금도 자기 돈으로 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랬다고 매출 안 한 건 아니에요. 매출을 한 거예요. 매출을 한 거기 때문에 과표에는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요 10만큼 네가 낸 10만큼은 돌려주겠다. 근데 요만큼은 돌려주는 거 아니죠? 요만큼은 B가 내야 되는 거니까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긴 하지만 너 마음대로 요걸 매출 안 했다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출의 누리는 매출한 게 아니잖아요. 할인해줬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과세 표준, 요 매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빼준다. 얘는 빼준다. 매출한 게 아니죠? 얘는 매출한 거죠? 플러스라고 적을게요. 자, 매입해 누리는 매입한 것이니까 매출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래서 얘는 관련이 없다. 얘는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매출액, 요만큼 매출한 거죠? 그 다음 요거는 매출했는데 깎아줬으니까 매출한 게 아니죠? 그래서 7천만원에서 500만원 뺀 6,500만원이 답이 됩니다. 자, 만약에 매출했습니다. 근데 좀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만 매출했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중에 못 받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출한 거라고 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이것도 빼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매입했으니까 아예 관련이 없고.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 게 있어요.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자, 그러면 과세표준은 일단 매출이라고 그랬어요. 매출은 세금 내야 될 대상. 부가세만 할게요. 부가세 납부 대상이라고 적을게요. 자, 일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매출하지 않았다고 치는 게 뭐가 있냐면 저 위에 있는 매출 애누리 표로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3개, 간수 2개 이렇게 적을게요. 저 과표라고 할게요. 과표에 포함되지 않은 거. 그러면 과표에 포함되지 않으면 매출자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세금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매출의 누리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반품 받은 거, 환입 반품 받은 것도 매출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또 돈 받은 게 아니니까 이것도 매출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가 있을까요? 자, 구매자에게, 그러니까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돼 버린 거죠. 파손, 뭐 훼손 이런 것들은 이런 재화는 판 게 아니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않았으니까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지급,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네가 늦게 갚았으니까
늦게 갚은 이자를 더 줘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자를 줬어요. 지연 지급.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늦게 갚아가지고 연체 이자를 받았대요. 연체 이자 같은 거. 야, 왜 이렇게 안 줘? 이자 좀 줘. 너 늦게 갚았으니까 이자 내놔. 그럴 때 받은 지연 지급. 지연, 그러니까 늦게 받은 예를 들어서 뭐 확정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해 지급받은 뭐 연체이자, 이런 것들은 돈은 받긴 받았지만 세금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돈을 늦게 갚아서 내가 받은 거니까 돈을 벌긴 벌었지만 세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최소한 요 세 가지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과표에 포함하는 것들이 있어요. 할부로 팔았대요. 할부 판매, 그리고 이자를 받았대요. 이자 수익이라고 할까? 이자 수익, 뭐 이자 상당액 이런 거라고. 이자 수익은 돈을 받았으니까 얘는 판 걸로 보는 데요. 할부 판매, 즉 정상적으로 할부 판매에서 이자를 더 받았다. 그럼 요것도 판 걸로 봐서 세금의 대상이 돼요. 즉 나는 100만원만큼 할부 팔았는데 이자를 10만원 받는다. 그럼 110만원의 10%를 내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요거까지 좀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 세 번째 게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 너가 팔았어. 근데 팔지 않았다고 너 마음대로 빼지 말아라. 너가 팔았어. 근데 팔았다고 너 마음대로 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아까 위에서 말한 대손금액이에요. 근데 A 입장에서는 나는 팔았는데 돈을 안 갚아. 근데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세금까지 냈어. 그걸 안 팔았다고 해야 되면 안 될까? 세금 내기 싫으니까? 아니야. 정부에서는 아니야. 너는 팔았어.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팔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된다.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둬라라는 거죠. 나중에 알아서 내가 세금만큼 돌려줄 거니까 그대로 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A가 B한테 엄청나게 많이 팔았대요. 100만원씩 팔았대요. 그래서 A는 고마워. 너가 내 거 많이 사줘서 내가 매출액이 많이 늘었어. 그래서 너희들 직원들한테 회식비를 줄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A가 B한테 줬대요. 많이 팔아줬어. 그래서 A 입장에서 야, 난 너한테 100만원 팔아서 너한테 10만원 줄게. 회식해 라고 한 거야. 그러면 A는 100만원 판 거예요? 90만원 판 거예요? 다시 A가 100만원을 팔았답니다. B한테. 그래서 A는 많이 팔았다고 B한테 10만원을 회식비를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A는 100만원 판 거예요? 10만원 뺀 90만원만 판 거예요. 100만원 판 거잖아요. 그쵸? 그 10만원을 판매 장려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마음대로 여기서 나는 100만원 팔았지만 90만원 받은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90만원만 할래? 팔았다고 볼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0만원이 판 거고 10만원은 그냥 너가 준 거니까 10만원을 빼면 안 된다. 공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 마음대로. 공제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매 장려금을 주면, A가 B한테 주면 이거는 너 마음대로 판매가에서 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자 보증금이 또 하자 보증금. 얘는 물건 A가 B한테 팔았잖아요. 그거를 판 사람이 보증하기 위해서 돈을 준대요. 판매 장려금과 비슷하게. 근데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예요. 판매 장려금과 비슷하게 A가 B한테 돈을 준대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에서 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이 나오면 그대로 둬야 돼요. 요거를 빼면 안 된다.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랑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만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잘 암기해 주시고, 우리가 봤던 교재에서는 페이지 488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는 우리가 1기, 2기, 예정 확정 이렇게 신고를 하죠. 그때 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류가. 자, 부가세 신고서 이거 당연히 내야 됩니다. 부가세 얼마큼 낼래? 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거와, 그 다음에 건물 등에 이런 것도 샀던 거, 건물 샀으면 뭐 고정자산인 거죠. 고정자산도 우리 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무회계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얼마큼 샀냐, 이것도 해줘야 돼요. 제출 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를 전부 다 합한 거를 내야 되겠죠. 그래야 세금 얼마 낼 건지가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세금 돌려받을 거잖아요. 매입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매입처별 어디다가 매출했냐, 뭐를, 세금 계산서를,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 내야 될 돈이 나오고, 얘는 세금을 돌려받을 돈을 나와 있는 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주 중요하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금 명세서, 얘는 불공이죠. 불공, 줄여서 불공이니까 돌려주지 못할 거니까 이것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아까 위에서 말한 거네요. 대손세액 공제. 내가 상대방한테 외상으로 팔았는데 내가 상대방 세금까지 내 돈으로 냈어. 세금은 좀 돌려줘. 외상은 못 받는 거 못 받더라도. 그래서 세금은 그냥 돌려받으려면 요걸 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위에서 말했던 요 대손은 공제하면 안 된다. 누가 공제해 줄 거니까, 나중에 내가 세무서에서 돌려줄 거니까 요거를 내면, 그래서 요거까지 내야 됩니다. 자, 총수익금액 고정, 총수익금액 조정. 자, 총수익금액이라는 것은 소득세에서 나오는 거래요. 소득세. 얘는 소득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소득세에서 나온다라고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사항들, 빨간색으로 적은 요 사항들만 좀 암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중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특징. 자, 요거는 우리 항상 나오는 거죠. 항상. 자, 전단계 거래공제법.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전단계 뭐죠? 그렇죠. 세액공제법. 전단계 세액이죠. 세액. 우리가 부가세 기초에서 배웠죠. 저 전 단계, A단계, B단계, C단계 있으면, 여기 A단계에 B단계가 있으면 B는 A단계 이전, B의 전 단계에 낸 세금, 요 세금을 돌려준다 라고 해서 세금공제법이라고 그러죠. 저번 단계의 세금을 돌려주겠다. 이게 뭐예요? 매출세액에서 뭘 빼서? 매입세액을 빼서 돌려주겠다라는 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었죠. 네. 두 번째로 비례세율. 비례세율의 역진성이 발생한다. 즉 비례세율 몇 퍼센트죠? 그래, 10%. 그다음 역진성이라는 것은 세금의 부담이라는 거. 세금의 부담. 자, 돈 많이 번 사람이 많이 세금 내고 돈 적게 번 사람이 적게 세금 내야 되는 게 공정한 건지만, 이거는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무조건 매출, 즉 소비한 거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10%를 단일 세금만큼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역진성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제도가 있죠? 그렇죠. 면세 제도가 있는 거예요. 면세 제도. 역진성을 완화하려고 면세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특징 맞네요. 비례세율. 매출에 비례해서 10% 세금. 매출에 비례해서. 소비에 비례해서 10% 세금. 그러면 소득세는 뭐예요? 소득세.
소득세에서는 우리가 돈 많이 벌면 많이 세금 내죠. 적게 벌면 적게 세금 내고, 이건 누진세죠. 누진세. 누진 그거를 누진세율이라고 불러요. 자, 개별 소비세입니다라고 했네요.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가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일반 소비세죠.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에 붙는 거죠. 사치품. 사치품 위에도 붙는 게 있지만 우리 사치품이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가 아니고 부가세는 뭐예요? 국세예요.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죠. 국세. 우리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세금은 전부 다 국세입니다. 국세. 그래서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국세이면서 일반 소비세이면서 역진성이 발생하면서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그리고 전단기 세액공제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뭐나요? 옳은 것은 2번인가요? 네, 2번.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부가세 우리 처음 배우는 부분에 나와 있었죠. 페이지로 한번 적어 가볼까요? 페이지는 4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로 뭐가 있어요? 부가세는 자, 소비 지국 과세 원칙 있었죠? 반대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산 지국 과세 원칙. 우리나라는 아니라 그랬어요. 소비 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단계 거래세이라고 했어요. 단단계는 아니다. 단단계는 아니고 다단계다. A단계, B단계 이 단계별로 세금을 다 걷는다. 이유는 뭐다? 각각의 사업자마다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부가세는 간접세다. 직접세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81회 이론 문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